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입추인데요. 가을을 느끼기엔 아직 너무 덥죠. 오늘도 35도로 웃도는 폭염이 예보돼 있는데요. 절기가 참 무색하게도 큰 더위를 뜻하는 절기상 대서보다 지금은 입추가 가장 덥다고 합니다. 기상청이 1973년부터 48년간의 평균 대비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의 여름철 절기 기온을 분석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평균 기온과 평균 최고 기온이 대서 때는 26도, 29.7도였고 입추 때는요 27도, 31.8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가 지나고 나면 이 기온이 더 올라갈 것 같죠? 비단 대서나 입추만 날씨와 안 맞는 게 아니고요.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24절기 모두 실제 날짜와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습니다. 1912년부터 30년, 91년부터 30년간 평균 기온을 분석한 결과에선요. 농사를 준비하는 날을 의미하는 청명이 최대 19일이나 빨라지거나 서리가 내리는 날을 의미하는 상강이 14일 느려지기도 하고요. 가장 추운 절기인 대안과 소안에는 영상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듯 최근 30년 여름은 118일로 4계절 중 가장 길었고요. 가을은 69일로 가장 짧았는데요. 24절기로 계절을 가늠하고 농사의 기준으로 썼던 조상들의 지혜가 점점 현실과 맞지 않는 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8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올해 과일 생산량이 급감한다는데 가격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또 텃밭 가이드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을 김장 농사가 시작됐는데 초기 생육을 위한 비료 사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궁금한 질문 있으면 많이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다음 달 말이면 벌써 추석인데요. 예상대로 과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과일류 전망을 내놨는데 예상했던 대로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할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사과와 배는 물론이고 복숭아 그리고 포도 중에서는 캔베럴리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몇 년 전부터 계속 인기를 끌고 있는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됐습니다. 네, 품목별로 얘기 나눠볼까요? 먼저 대표적인 제수상품 사과와 배는 어떤 상황인가요? 사과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궤화기의 저온 피해에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 그리고 우박 피해까지 겹쳤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요. 특히 이제 비정형과 그러니까 못난이 사과 같은 저품위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또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반적인 생산량은 전년 대비 한 19% 정도 감소한 46만 톤 내외가 될 것이다 이런 건데요. 특히 이제 추석을 앞두고 나오는 조생종 품종인 홍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이달 같은 경우 10kg 기준으로 전년 대비 3,000원 정도 상승한 55,000원 선 이게 도매 가격인데요. 네. 이 가격에 거래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게 됐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건데 배는 어떤가요?
이 사과와 같은 이유로 배생산량도 전년 대비 22%나 감소한 19만 7천 톤 내외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됐는데요. 그리고 8월과 9월의 출하량도 생산량 감소를 반영해서 각각 27%, 3% 이렇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출하량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게 통상적이겠습니다. 이게 조생종인 원황품종 같은 경우는 15kg을 기준으로 가락시장 도매 가격이 전년 43,000원보다는 높은 48,000원에서 52,000원에 거래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다만 본격적인 추석을 앞둔 9월 출하 물량 감소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3%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때는 또 어느 정도 가격일지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포도는 생산량이 늘어날 거라는데 가격 전망은 어떻게 나왔나요? 선물 용어 좀 많이 사용되는 게 샤인머스켓이나 이제 거봉 같은 경우인데요. 네.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가락시장의 경우 이들 두 품종은 모두 시장 반입량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같은 경우 2kg을 기준으로 거봉은 29,900원에서 28,000원으로 그리고 샤인머스켓은 39,500원에서 33,800원 정도로 가격이 하락한 상황인데요. 또 8월에는 또 전반적으로 거봉은 전년과 좀 비슷한 수준이고 또 샤인머스켓은 19% 정도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겹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숭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1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가격은 상승세가 예상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에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데 농식품부가 어제 대책회의를 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은 이제 6호 태풍 카눈이 10일 오전에 부산 남서쪽에 상륙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농식품부가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상황을 점검을 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관계기관의 과외 이제 공조를 통해서 농업 관련 분야별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이게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서기 전인 9일까지 이 점검과 필요한 보완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미 이래저래 피해가 있는 상황인데 현장 농민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태풍이 지나게 되면은 야외 활동을 되도록 자제하시고요. 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전송되는 문자나 TV를 통해서 전달되는 상황에 귀를 좀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앞선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만 해도 벌써 61,300헥타나 되고요. 인명 피해도 속출했던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우선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른 소식도 살펴보죠. 그간 어업인가와 사업자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져 왔던 해상풍력 발전 사업, 이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 사업 허가를 내주는 기준을 강화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해상풍력 발전 시설을 짓는다고 하는 지역이 대부분 어민들이 주로 조업을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첨예한 대립이 발생했었고요. 많은 수의 발전 사업자들이 발전 시설을 건설할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등에서 관련 허가를 또 내준다는 지적, 이게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사업 세부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이것을 개정을 해서 시행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어떤 내용들인가요? 주요 내용 하나만 전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사업자들 앞으로 허가 신청 대상에서는 아예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납입 자본금 기준을 신설해서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총 사업비의 1%를 확보하도록 한 건데요. 이 아시다시피 해상풍력 사업은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400메가와트 수준의 발전시설 같은 경우면은 총 사업비가 한 2조 정도 든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납입 자본금 기준이 신설이 되면서 최소 200억 원은 확보한 사업자만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건가요? 이전에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에 앞서서 실제 발전할 수 있을 정도의 바람이 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바다에 풍황 계측기라는 것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엔 보통 한 20억 원 정도 돈이 든다는 게 업계의 통설인데요. 그런데 이 작업이 끝나고 주민 동의를 얻어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이 허가권을 되팔아서 손익을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몇십억 정도 들여가지고 발전사업권을 따고 그리고 이거 몇백억 원에 이제 되파는 이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격으로 풍황 개척기가 설치가 됐었고 이게 어업인과의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납입 자본금 기준이 신설이 되면서 애초에 이 같은 문제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 뉴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 텃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근데 아까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농사 지을 때 절기가 아주 중요한 날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절기와 날씨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로 오늘 얘기를 시작했는데 입추가 가장 덥대요. 가을이 아직 멀었네요. 네, 그래도 절기상으로 이제 가을인데요. 네. 입추기 때문에 이제 가을의 문으로 이제 들어섰습니다. 아직 날은 덥지만 절기는 이미 가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입추에는 벼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입동까지가 계절상 가을인데요. 이쯤부터 처석까지가 15일 간격인데 이걸 3으로 나누면 보통 후라고 하죠. 예. 그래서 초후, 차후, 말후로 나뉩니다. 초후에는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불고 차후에는 흰 이슬이 내리고 말후에는 쓰르나미가 온다고 합니다. 농사에서는 또 어정칠월 건들팔월이라는 속담이 있어서 네. 예, 매우 한가로운 철이라는 뜻이지만 이때를 잘못 이렇게 건들 또는 어정 이렇게 보내게 되면 예, 안 됩니다. 또 가을 농사는 가을 농사를 위해서 이제 밭을 준비해야 할 철이거든요. 자라는 풀들을 걷어내고 다시 거름을 하고 밭을 갈아 가을 작물 심을 밭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지 마라. 네. 그 관장님도 배추와 무농사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심으셨어요? 예, 배추는 모종을 냈고요. 예, 모종을 꽤 한 100판 정도는 낸 것 같습니다. 100판이면 많은 건가요? 네, 나눔도 해야 돼서요. 예, 이렇게 심었고요. 네. 무는 이제 이번 주말 정도에 심을 생각으로 밭을 준비해 놨습니다. 초기에 잘 자라도록 하려면 거름을 잘 줘야 한다고요? 네. 배추와 무의 경우에 또 가을 작물 대부분이 그런데요. 초기 생육이 중요해서 밭을 잘 갈아서 거름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이 배추나 무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름이 또 붕소입니다. 붕소요? 아마 여러분이 이제 배추나 무, 씨앗, 모종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농자재상에서 붕사 필요 없어? 이렇게 아마 물어보시는 사장님들도 계실 텐데요. 네. 질소거름처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래서 밀양원소라고 하긴 하지만 부족하게 되면 배추 속이 차지 않거나 또 무의 경우에도 속이 텅 비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안 되죠. 네, 반드시 필요한 거름입니다. 그 거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정확히 어떤 거름을 줘야 할까요? 붕사와 거름 종류로는 네. 붕사와 붕산이 있습니다. 두 개네요. 네. 붕사, 붕산. 네. 밑거름으로는 이제 붕사를 주어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밑거름을 주지 않아서 생육함에 따라서 이렇게 줘야 되는 액비, 물비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붕산거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붕사를 만약 구입하셨다면 300평 정도 면적에 1kg 정도의 붕사면 충분하거든요. 네. 가격도 쌉니다. 그래서 겉잎부터 속으로 새로운 잎들이 생겨나면서 속이 차오르는 것이 배추이기 때문에 꼭 붕사가 필요합니다. 거름 성분들 중에서도 이동성이 부족한 성분들을 새로 생기는 잎이나 세포로 이렇게 잘 이동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붕소 성분이 또 이동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잘 하지 않는 성분이 우리 자주 얘기했던 칼슘 성분의 거름인데요. 네, 이 붕소가 또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다른 작물에도 좀 필요합니다. 이동을 돕는다. 네. 고추나 토마토의 경우에 세포벽 사이가 느슨해서 비가 오면 갈라지기도 그쵸, 하고 우리 얘기 많이 또 했죠. 느슨한 세포벽 사이에 곰팡이균들이 파고 들어가서 썩은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칼슘 거름을 해야 하는데 이런 칼슘 성분이
잘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네. 식물체 그래요? 내에서의 질소 성분은 오래된 잎에서 새로운 잎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새로운 잎이 성장하는 걸 돕는데 칼슘은 잘 이동을 안 해요. 근데 이런 칼슘 성분이 새로운 잎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 붕소가 합니다. 따라서 칼슘만 별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이동시켜 필요한 곳으로 역할을 하게 하려면 붕소와 칼슘이 함께 섞인 영양제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마그네슘이 함께 섞인 영양제도 있더라고요. 네. 마그네슘은 이제 광합성을 많이 해서 당도를 높이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영양제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뿌려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액비를 만들 때는 이런 구입한 영양제보다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닷물을 한 30배 정도 희석해서 뿌려주는 것으로 대신을 합니다. 바닷물 안에도 칼슘이나 마그네슘 그다음에 붕사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닷물이 최고네요. 네. 괜찮네요, 진짜. 네. 그러면 이제 잘 자랄 일만 남은 거죠. 네, 이렇게 모든 거름이 충분하다면 배추는 자연스럽게 속이 차오릅니다. 추위가 올 무렵 배추 포기를 묶어줘야 속이 차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묶어줘서 속이 차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잎이 배추 속에서 계속 생겨서 속이 차오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묶어주는 이유는 따로 속잎이 추위에 이렇게 얼까봐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밭 만들기를 서두르는 이유는 밭 속에서 거름 성분들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돼서 작물이 흡수하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줄 시간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작물을 심기 3주 전부터 이렇게 밭 만들기를 서두르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그 미생물이 좀 도와주는 거네요. 네, 그렇죠. 퇴비를 포함한 밑거름 재료들은 미생물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서히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의 양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도움을 받아서 서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천천히 드러난다 그래서 완효성 거름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자주 말씀드렸던 물비료, 액비는 식물의 잎사귀에다 이렇게 바로 살포를 하기 때문에 세포로 직접 흡수해서 비료의 효과를 빨리 낼 수 있는 그래서 속효성 거름이라고 합니다. 작물의 생육 상태나 재배 조건에 따라서 밑거름으로 옷거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액비로 옷거름을 할 것인지를 잘 고려해야 되고요. 밭을 만든 이후에 작물 재배하면서 가을에는 2주에 한 번씩 옷거름을 줘야 한다고 했는데요. 퇴비로 줄 것인지 액비로 할 것인지를 고려해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야, 이거 생각할 게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참깨를 수확하는 시기라고요. 네, 농가를 돌아다녀 보니까 지금 참깨를 베어서 말리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수확하는 철인데요. 참깨라는 작물은 아래부터 이렇게 꽃이 피고 꼬투리가 익어가기 때문에 맨 아래쪽 꼬투리가 벌어질 때쯤 포기째 베어서 말려야 합니다. 잎들을 일일이 따주고 함께 묶어서 세워서 말리는데요. 참깨 꼬투리들이 모두 벌어지면 이제 거꾸로 이렇게 털잖아요. 한 대 몰아서 이제 털게 되는데요. 잎들을 따주어야 참깨 털 때 잎이 섞여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 깨끗하게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털기를 3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털 때가 기름을 짜거나 종자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참깨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맨 나중에 것들은 주로 이제 쭉정이들이 많아서 깨부생이라고 하나요? 깨가루, 참깨가루 만들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고추 말리는 풍경들도 보이던데요, 이제. 네. 햇볕이 좋아서 농가마다 지금 고추를 따서 말리는 풍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벌써 3번째, 4번째 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붉게 익은 고추를 따서 숨을 죽인 다음에 볕에다가 말려서 태양초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과일들은 따자마자 체온이 올라가면서 호흡량이 많아지는 과일들이 있는데요. 수확해서 바로 햇볕에 말리게 되면 하얗게 타버립니다. 그래서 고추는 고온에 이제 그늘에서 숨을 한번 죽인 다음에 햇볕에 내어서 말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차로 건조기에 말린 후에 햇볕에 내어놓기도 합니다. 건조기에서 끝까지 말리면 고춧가루 색상이 예쁘지 않아서 마지막은 햇볕에 내어서 말려서 예쁜 색상의 태양초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을은 이렇게 이제 수확과 재배가 겹쳐지는 바쁜 철인데요.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대비 잘하시고
건강한 농사 되시기 바랍니다. 태양초 이제 걷어 들어야겠는데요, 이거 고쳐야 되는 거. 지금 비가림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처 답변 못 해드린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7055님 질문이 두 개예요. 첫 번째로 지금 메주콩 심어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네, 지금 메주콩은 너무 늦었습니다. 네. 타이밍 늦었나요? 지금 네. 심을 자리가 있다면 녹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메주콩은 늦었고요. 네. 근데 혹시 지금 이거 저번 주에 보내셨는데 지금 심은 거 아니시겠죠? 그리고 조선파는 10월 10일 한로 전까지는 파종할 수 있는 작물입니다. 아, 조선파는 10월 10일 전까지. 네, 그리고 0432님 서리태를 20일 정도 일찍 심었는데 너무 일찍 심어 나타나는 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 3번 정도 순을 쳐줬는데 한 번 더 쳐주면 성장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까요? 하고 보내셨어요. 좀 그 일찍 심어서 나타나는 문제는 좀 이게 잎사귀가 너무 무성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잎사귀가 너무 무성해지면 잎사귀로 양분을 많이 보내거든요. 그리고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쏠려서 바람이라든지 태풍 다가오는데 이런 태풍이 쉽게 쓰러집니다. 쓰러지면 제대로 수확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3번 정도 순을 쳐줬는데 한 번 더 쳐주면 도움이 될까요? 이제 순을 쳐주는 시기는 지났고요. 잎사귀를 좀 따주는 형태로 해야 됩니다. 잎사귀를 따주는. 네. 잎사귀 위에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잎사귀들을 요즘에 예초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순을 지르던데요. 잘라주면 무게중심이 좀 상대적으로 아래쪽으로 쏠려서 쓰러짐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7053님이 양배추 세척법 좀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셨어요. 네. 양배추가 아마 이렇게 속이 포기가 차기 때문에 그 안에까지 좀 씻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양배추는 배추처럼 속이 이렇게 봉합이 되면 속이 봉합이 되면 안에서 있는 새로운 잎들은 먼지라든지 뭐 벌레가 그 안에 없거든요. 그래요? 네. 이미 폭이 싼 상태로 안에 파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먼지나 그런 벌레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겉에 있는 잎들만 잘 정리하고 안에 속이 멀쩡하면 따로 세척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7819님이 들깨가 잎이 오그라드는데 이게 이유가 궁금하고요. 방제는 어떻게 하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들깨라든지 콩과 작물이라든지 좀 광범위하게 잎들이 오글오글해지는 병이 생기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대개 종자 상태에서 이렇게 감염된 것도 있고요. 병원균이 파이토플라즈마라고 하는 병원균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재배하면서 진딧물이라든지 뭐 이런 응애류라든지 즙을 빨아먹는 해충들이 그런 병원균을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종자 소독을 잘 했는지 고려하시고 지금 현재는 병원균을 옮기는 해충들 진딧물 방제에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제 방법은 뭐 추천하실 만한 게 있나요? 진딧물 방제는 뭐 사실은 화학 농약밖에 없는데 일단은 기피제로는 이제 뭐 목초액이라든지 이런 그런 그런 걸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초액으로 하고 어쩔 수 없으면 화학 비료를 조금 쓰는 게. 네. 9249님이 열매 작물은 칼슘 비료가 필수인가요? 네, 저희 친정집에서 블루베리를 하시는데 지난번 수확 때 터진 열매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필수입니까? 칼슘 비료가? 네, 칼슘 비료 굉장히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세포벽 사이가 느슨해져 있어가지고 물을 빨아들이면 이게 터지거든요. 그래서 세포벽 사이를 시멘트로 봉합하듯이 하는 역할을 칼슘이 합니다. 칼슘 비료가. 네. 2849님이 슬픈 얘기네요. 돌미나리가 죽어갑니다. 왜죠? 하고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미나리 종류가 꽃을 피울 때예요. 하얗게 이제 아마 꽃을 피우면 이제 새로 우리가 수확해서 먹는 미나리 같은 잎사귀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잎사귀도 가늘어져 있고 죽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꽃이 피어서 아마 시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좀 더 기다리시면 날이 서늘해지면 다시 또 원래의 미나리의 모양으로 돌아갑니다. 이야, 그렇군요. 죽어가는 게 아니랍니다.
자, 2569님이 고추가 아직 빨갛게 익질 않네요. 어떻게 하면 빨리 익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고추는 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네. 빨갛게 익어가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없어요. 예. 잎사귀가 너무 또 무성해서 열매에 가는 햇빛이 많이 가려지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네, 열매도 좀. 햇볕을 좀 받아야 됩니다. 아, 예. 7910님, 쪽파는 왜 10원씩 안 되고 종분으로만 번식하는지 궁금해요. 하고 보내셨네요. 네. 쪽파도 꽃이 피긴 하거든요. 네. 꽃이 피긴 하지만 씨앗이 맺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쪽파는 이제 종분이라고 그랬는데 종구, 그러니까 이제 땅속 줄기를 따로 이렇게 수확을 해서 그걸 옮겨 심는 방법으로 번식을 합니다. 그렇군요. 4433님이 처음으로 들깨밭에 잡초가 너무 많이 나서 단골이라는 제초제를 처음으로 살포 중인데 이게 들깨에 직접 뿌려도 피해가 없다 해서 그대로 뿌리고 있는데요. 좀 걱정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단골집에서 제초제를 사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뿌렸는데 괜찮나? 제초제 이름이 단골입니다. 그래요? 네. 보통 이제 수도장용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네. 들깨나 콩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활용하는 제초제인데요. 예, 아무래도 작물에는 이제 그 약해가 없어서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뿌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작물에는 해가 없고 그리고 또 땅에 떨어지면 또 작물로 약 효과가 이전하는 그런 것도 없어서 괜찮습니다. 굉장히 괜찮네요, 그러면. 네네. 단골. 괜히 이름이 단골이 아니었군요. 1269님이 가을 당근 씨앗을 7월 16일에 뿌렸는데요. 그동안 비가 오고 날씨는 또 무더워서 2주가 지났는데 싹이 나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씨앗을 다시 심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파종한 자리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새싹은 굉장히 여릿여릿하게 나와서 잘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당근이요? 예. 네. 아마 보통 여름철에 7월 16일쯤에 뿌렸으면 5일이나 8일이면 싹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혹시 파종할 때 너무 깊게 파종하지 않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깊게 파종했으면 예, 당근은 건가요? 햇볕을 봐야 발화를 하는 습성이 있어서 좀 얇게. 너무 깊게 심으면 이게 발화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막 세심하게 봤어요. 네. 근데 이제 발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럼 네.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심어요? 예, 다시 파종하셔야죠. 네. 그렇군요. 내한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예, 설이 내리고도 이렇게 당근은 좀 자라기 때문에 지금 파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대신에 파종하는 방법은 씨앗 파종할 것을 이렇게 손으로 고를 낸 다음에 씨앗을 이렇게 파종한 다음에 위에 흙으로 덮어주지 마시고 제가 하는 방법은 상토를 덮는 방법입니다. 상토를? 네, 원형 상토가 굉장히 가볍고 또 그 입자가 성겨서 햇빛을 잘 안쪽까지 투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올라오기에도 좋고 싹이 네, 올라오기에도 그리고 또 좋고. 파종한 자리도 색깔이 흙 색깔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다 내가 파종을 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 원형 상토 네. 살짝 알겠습니다. 그 3732님이 얼마 전에 풀이 무서워서 수박과 오이를 심어놨는데 즐거운 수확해서 이웃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오이가 휘어자라는 건 왜 그런가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오이가 휘어자라는 이유는 물 관리라든지 아니면 영양 관리가 부족했을 경우에 자동으로 이렇게 휘어집니다. 오이도 그렇지만 이제 고추라든지 이런 작물도 영양분 관리라든지 물 관리가 부족해지면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무조건 다 휘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영양이나 물 관리가 잘 안 돼서. 네. 9239님이 텃밭에 방울토마토를 몇 포기 심었는데 너무 자라서 하늘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럴 때 윗가지를 잘라줘야 하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잘라야 돼요? 네. 너무 하늘 끝까지 자라면 딸 수도 없고 예, 관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까지만 자라라 하고 윗가지를 잘라주고 그 이후에 자라는 애들을 이렇게 수확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그 전화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예, 청취자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다고 저희가 이제 전화를 연결해서 한번 어떤 얘기가 궁금한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373 하나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결이 돼?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예.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죠. 예, 광주에서 개인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김태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 어떤 게 궁금해서 지금 전화까지 조금 전에 주셨을까요? 그 참깨 부분을 제가 앞부분을 잠깐 못 들었어요. 그 제초제 말고 그 살충제나 살균제 하는 그런 방법이나 시기가 궁금해서 제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했더니 뭐 밑에서 치방이 3개 맺히면 그 넘어서면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서요.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네. 들깨도 있는데 들깨에는 보니까 노란색을 띠고 있는 그 모기 같기도 하고 파리 같기도 한 게 날아다니는 게 많아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참깨하고 들깨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주로 병해충 방제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건데요. 네. 예. 병해충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참깨라든지 들깨 이런 것들은 진딧물하고 예. 응애 피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농자재상에서 이렇게 살응애제 또는 이제 살진딧물제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네. 네, 그냥 끝인가요? 참깨, 네, 또- 들깨 모두가 해결이 되는 건가요? 네네. 응애제하고 살충제 이런 진딧물. 종류를 구해서 네네. 진딧물 관련돼서요. 네네. 네, 그럼 두 가지를 동시에 해도 상관이 없나요? 두 가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약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예. 3731님 저희가 고맙습니다. 예, 그 예. 약제를 바로 말씀드리기가 좀 이렇게 광고하는 예, 것 같아서 예. 어려워서 네. 예. 예. 근데 약간 들으시고 나니까 좀 이렇게 뭔가 아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예. 아니, 하기는 했는데 모르고 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들으니까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3731님, 네. 우리 관장님 방송 많이 들으셨나 봐요. 예, 계속 듣고 있는데요. 네. 놓칠 때가 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 많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도움이 많이 되죠, 지금. 예. 시기적절하게 방송을 해주실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관장님이 굉장히 활짝 웃고 계십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요. 유튜브로도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혹시나 또 내용을 놓치셨으면 다시 보기가 유튜브로 가능하니까요.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전화 연결도 되니까요. 가끔 문자를 하기 힘드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농사 짓는 동안에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약간 제가 정확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깜빡이 켜는 소리 맞나요? 네,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라 얼마나 마음이 이제 급하셨으면 궁금하셨으면. 근데 차를 옆에 대고 전화하셨다니까 혹시나 또 불편하신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운전 중에 저렇게 전화해도 되나? 아닙니다. 네, 차를 대고 안전하게 전화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8800님 가지가 제법 큰 게 달린 상태에서 죽어요. 이게 원인이 뭔지 모르겠네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제 밭에도 가지가 크게 달린 상태에서 이렇게 잎이 이렇게 시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물에 잠겼던 작물입니다. 네, 아마 이제 비 많이 오는 동안에 이 뿌리 쪽이 아예 물에 잠겨 있지 않았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배수 한번 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가지가 큰 게 달려 있잖아요. 이거는 네. 따서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태음봉님이 코스모스 씨앗을 뿌렸는데요. 장마철이 지나서 물 안 뿌렸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장일 봄 기간을 경과해야 이게 꽃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늦게 뿌렸으면 실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보통 일찍 파종하는 게 코스모스는 꽃을 피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김형희님, 모든 작물에 사요선녀벌레 퇴치법 없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마 이제 미국 선녀벌레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 선녀벌레. 네. 네. 요즘 이제 그 돌발 해충이라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이제 해충인데요. 이게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방제제를 뿌리면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안 돼. 예. 그래서 이게 만약 좀 인근 바다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런 피해들이 있으면 여러 농가들이 함께 좀 협의를 해서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광역살포제를 좀 광역살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걔네가 되면 광역 단위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이사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광역 단위로 큰 대포처럼 생긴 분무기가 있는데요. 그걸로 한번 대포 쏘듯이 빵 치면 먼데 있는 산에 있는 나뭇잎까지 흔들릴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렇게 살충을 해서 좀 날아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웃 농가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의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가 이제 크게 옆 동네로 갔다가 거기서도 또 광역센터에서 불렀어요. 또 해서 다시 오면 어떻게 아주 너무 멍청한 생각인가? 예, 이 돌발 해충들이 그런 피해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예. 지금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욱님이 노가고이에 수꽃만 펴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이거 어떡하죠? 네, 앞에 또 다른 질문들도 수박거 하는데 지금 꽃이 수꽃만 핀다고 하는데요. 지금 철이 그렇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고온기에는 식물들이 버텨내기를 하고 있거든요. 광호흡이라는 걸 통해서 버텨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은 수꽃만 핍니다. 어쩔 수가 없고요. 좀 날이 다시 서늘해지면 다시 또 열리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야, 인간이나 식물이나 버티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네. 예, 그리고 지금 들어온 질문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9552님이 배추 씨를 파종했는데 물을 줘야 하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씨앗을 파종한 이후에는 물을 줘서 싹이 날 때까지는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너무 더울 때는 좀 더 좀. 네. 네. 그리고 싹이 난 이후에는 또 뿌리가 알아서 이렇게 들어가서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싹이 나기 전까지는 꼭 물을 주시면 됩니다. 한 3일 정도면 싹이 나옵니다. 3일 정도면. 네. 9646님, 먼저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초록빛 생강이 갑자기 노랗게 변하면서 쓰러지는데 이유가 뭘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뿌리에 오는 이제 병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이제 생강 같은 경우도 뿌리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갉아먹는 이제 벌레들이 꼬입니다. 그래서 보통 생강 싹이 나왔을 때 보통 이렇게 땅 토양살충 거름을 약을 뿌리는데요. 그걸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323님, 토마토, 고추를 같은 자리에 여러 해 심었더니 병들어 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어떡하죠? 토마토, 고추를 네. 같은 자리에 여러 해 심었대요. 네. 근데 병들어 죽는데 이거 해결이 되나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연작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고추 작물이 연작 피해가 심한 편입니다. 대표적인 경제 작물이기도 해서 많이 꼭 심을 수밖에 없는데 또 밭이 많지 않으니까 옮겨 심기를 또 안 하고 계속 같은 밭에다 이렇게 심게 되면 네. 거기가 토양 속에 남아있던 벌레들이 이렇게 침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이제 토양 소독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 쓰셔서 심으셔서 좀 그런 피해를 좀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토양 소독 같은 네. 것들 해야 된다. 네, 전영숙님이 옥상 텃밭에 여름 내내 열무가 자라면 뽑아서 김치도 담궈 먹고 또 심고 했었는데 올해는 너무 햇볕이 뜨거워서 한 번 뽑아 먹고 다시 심지 않았는데 네. 지금 심어도 될까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옥상 텃밭을 잘 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고수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고온기에는 이렇게 성장을 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추 작물이라든지 이렇게 키 큰 그늘을 들여줄 수 있는 작물 밑에다 이렇게 심어주면 좀 깨끗하게 한여름에도 이렇게 재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늘을 좀 일부러 만들어서. 네. 좋은 방법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7947님, 상추 씨가 더워서 그런지 싹이 안 틉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상추나 시금치와 같은 이제 엽채류들이
고온기에는 잘 이거 비슷하네요. 네, 네. 잘 발활하지 않고 씨앗 자체가 휴면을 하기도 합니다. 네. 세상에 씨앗 단위에서. 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파종하시려면 9월 정도, 9월 초, 8월 말, 9월 초를 좀 기다리셔서 파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텃밭 가이드 시간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태풍 상륙을 앞두고 정말 대비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은 폭염이 아주 심할 거라고 하는데요. 각 작업장마다 안전을 위한 휴식이 반드시 제대로 지켜져야 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못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보내시면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